코퍼레이션의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목소리가 엄청 울리네요. 네, 앞에 보이시는 그 버튼이 채널톡 버튼인데요. 이 채널톡 버튼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저희가 꽤 많이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6만 개 정도의 그 온라인 비즈니스에 고객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커머스 팬 만들기 트렌드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랑 채널톡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는 중소 비즈니스를 위한 올인원 비즈 메신저고요. 저는 공동 창업자인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조씨라고 회사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창업 11년 차고요. 채널톡에서 세일즈, 마케팅, 오퍼레이션을 비즈니스 쪽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 리더입니다. 저 오른쪽에 안경 낀 똘똘하게 생긴 분은 저랑 같이 공동 창업한 최시현 대표고요. 저희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 100이라는 숫자, 400이라는 숫자, 글로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죄송합니다. 100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400억 정도 투자를 100명의 멤버들,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회사 100명의 멤버들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4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로 일본과 북미에 많이 열심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저희 팀 소개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라는 사람의 커리어는 일단 이 싸이월드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원래 정치외교를 전공하다가 이제 싸이월드를 보면서 좀 터닝 포인트가 돼서 IT 비즈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톡이 네 번째 사업인데요. 첫 번째 사업은 온라인 광고 쪽이었고요. 두 번째 사업은 가상화폐를 결합한 미디어 쪽이었고요. 세 번째 사업은 오프라인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네 번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당연히 세 가지가 다 망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당히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할 수가 없을까? 왜 비즈니스는 꼭 망해야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망하지 않게 하는 사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의 열망이었고, 저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한 10명 중 9명이 결국 유지를 못하고 다 망하는 걸 보면서 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 스스로도 고민하게 되었고, 그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들이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미션이 바로 채널톡이에요. 안 망하는 가게들의 예시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언정 코로나가 있어도 절대 안 망하는 동네 미용실과 동네 맛집들, 동네 옷가게들, 이런 비즈니스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다양해지고 멋있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고객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비즈니스가 왜 이 비즈니스가 안 망할까 해서 단서를 찾은 거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기는 재구매율이 90%에 달하는 집들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수많은 신규 고객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지만 생각보다 절대 안 망하는 쪽들은 수비가 강한 쪽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하게 해주는 게 저희 채널톡의 미션입니다. 핵심은 단골 관리인 거죠. 비즈니스와 고객을 연결한다는 어떤 미션을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팬을 만들고 친해지는 거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여러 그 솔루션들과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저희의 많은 망함의 경험을 통해서 안 망하게 하려면 고객과 비즈니스가 더 친해져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하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인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랑 인사이트를 다 이 제품에다가 넣었고, 꽤 많은 고객사들이 이제 저희를 이용해주고 계시고요. 오프라인 매장 분석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딱 느꼈던 거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매장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브로셔에 가까운 형태로 처음에 탄생하다 보니까 사이트에서 어느새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점원이 없는 거예요. 점원이 없으니까 이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탈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광고를 해야 되고, 계속 약간 그 자판기 앞에다가 돈을 써서 고객을 계속 갖다 넣는 느낌인 거죠.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 전환율은 저희가 분석 시스템으로 트래킹했을 때 최소 20%에서 50%가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100명이 들어오면 20명에서 50명 정도가 구매를 하는 거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가 구매를 합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봤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컨텐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비즈니스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를 10% 20%로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온라인 점원이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점원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일단 채팅이 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고 예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고객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고객 정보가 없어도 고객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되고, CRM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손쉽게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단골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안에서 메시지를 쉽게 보내고 고객과 언제든지 고객 정보를 보면서 VIP인지 아닌지를 알면서 대화할 수 있고, 사내 메신저도 무료로 제공하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정말 가격도 싸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한 사람 인건비보다 제일 비싸도 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그재그 무신사도 저희 고객사지만 2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있고요. 특히 스타트업들이랑 이커머스에서 저희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일본에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뿌듯한 거는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는 거를 넘어서서 단골을 정말 잘 관리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또 오모테나시 문화랑 일본이랑 잘 연결이 돼서 일본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저희 소개를 열심히 한 거는 어떤 관점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어떤 정보를 주장하거나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때 분명히 관점이 있을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의 최근 팬 만드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커머스가 처한 상황이 어디에 와 있냐 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탈아마존화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쇼피파이가 그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100% 성장할 동안 쇼피파이가 1000%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저희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아마존의 어떤 기업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긴 하지만 쇼피파이가 작년에 매출이 3배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D2C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아마 온라인에서 오픈마켓에서의 어떤 파워게임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사몰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주변에 체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는 이 D2C, 다이렉트 투 커머스 컨슈머라는 어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요. 아까 쇼피파이에서 보신 어떤 상징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는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거의 내가 갖고 있는 고객들의 95%가 넘는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자사몰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다는 것들을 데이터로 보실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는 2019년에 나이키가 아마존에서 입점을 철회하고 이제 탈퇴하고 자사몰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아마 똑같이 체감하셨던 부분들이 나이키가 그 리셀러 계약들을 되게 약화시키고 팩토리 스토어를 기반해서 아울렛도 그렇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경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본인들이 직접 차지하는 D2C 시장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선행 업체들의 액션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펩시에서도 팬트리샵.com, 스낵스.com이라는 D2C를 오픈해서 심지어 펩시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나 펩시가 매장을 스킵하고 자사몰을 내는 액션까지 이제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또 정말 기형적으로 제가 이제 일본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봤을 때 D2C 인프라나 온라인 커머스 인프라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놀라울 정도로 이게 앞서 있는 형태고, 특히 동대문의 인프라에 기반해서 패션 커머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저희는 거의 10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왔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환경들은 정말 독특한 한국의 로컬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글로벌에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올해 많이 느꼈던 거는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D2C 시장에도 하나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SPA 쪽에 단가가 낮은 쪽은 사실 조금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업체들도 실제로 폐업을 하신 온라인 커머스도 있었어요. 그 매출들이 다 어디로 올라갔느냐면 아시다시피 럭셔리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옷을 많이 안 사도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돈을 써도 그냥 정말 비싼 거에 쓰기 시작해서
럭셔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저희 초기 고객이었던 뭐 발란, 트렌비 뭐 이런 업체들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했고 리본즈 뭐 이런 다 그 채널톡 고객사에서 처음부터 저희가 되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쪽의 매출이 최근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TBCM 같은 거 보셔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한 반년 전부터 이 럭셔리로 몰렸던 그 자본들이 디자이너 브랜드 쪽으로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스타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 오프라인 그 명품을 다뤘던 업체인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온라인몰을 만들고 온라인 쪽에 매출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프라인을 다 철수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오프라인의 프레젠스를 조금은 약화시키지만 어차피 그쪽은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온라인 쪽을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굉장히 여기도 잘 되고 매출이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럭셔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업체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르게 이쪽에 자본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는 쪽들이 바로 이 디자이너 브랜드들입니다. 디자이너, 뭐 우영미를 포함해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온라인 쪽에서 자사몰을 내서 운영을 할 거라는 거는 솔직히 2년 전만 해도 잘 상상이 안 됐던 일들이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고 여기 안에서의 그 VIP 경험, 구매 경험, 왜냐면 객단가가 지금 보이시는 옷들만 해도 객단가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옷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소비할 거라는 아예 상상을 못했던 시대에서 이제 그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객단가가 20만 원에서 혹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는 분위기가 굉장히 뚜렷했다면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워낙 고객사가 많고 온라인 커머스 고객사들이 많으니까 이 트렌드들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확실하게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채널톡을 설치해서 VIP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일 것 같다. 포스트 코로나에서 또 이렇게 럭셔리에서 디자이너 브랜드,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SPA로 넘어갈 때도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또 너무 낮지 않은 단가라고 할지라도 고객들이 윌링 투 페이를 하는 어떤 두 가지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내년 사업 전략을 짜실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스마트 스토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 여러분 체감적으로 느끼셨을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고객 관리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이버 상에서 노출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진입하긴 좋지만 또 내 자사몰을 크게 만들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카페24와 네이버가 손을 잡았죠. 큰 투자 주식 교환을 해서 또 앞으로 되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생태계가 어떻게 카페24랑 연결이 되어서 또 진화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빅플레이어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장의 수요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여기서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던 시장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거기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2C 전망은 맑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몰은 계속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저희가 자사몰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내 고객과 내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몰 트렌드의 핵심은 사실 내 브랜드와 내 고객을 얼마나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흐름 자체가 럭셔리, 브랜드의 끝판왕들이죠. 이거는 소재가 똑같고 디자인이 똑같아도 브랜드 여부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와 장인정신과 밸류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한 다른 밸류를 만들 수 있고 결국 그게 차익 마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서브 브랜드들로 내려왔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이너 브랜드들입니다. 언젠가 명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내 브랜드와 내 고객과 내 팬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어떤 브랜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의 핵심은 결국 고객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전체 시장에서 내가 반드시 잡아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저기서 사고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경험적으로 경험하셨던 부분을 떠올려 보면은 SPA에서 자라랑 유니클로랑 같은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지만 확실한 포지셔닝을 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잊지 말고 계속 내가 왜 고객의 뇌 속에서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집착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어떤 중심이 없이 오픈마켓에서 승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엔 오픈마켓에서도 승부처를 만드는 거는 브랜딩과 차별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어떤 자사몰 베이스의 어떤 전략을 설정하시거나 오픈마켓 기반의 매출 전략을 세우시거나 필연적으로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제 많은 고객들이 럭셔리의 세계를 알아버렸습니다. 브랜드의 맛을 봐버린 고객들이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럭셔리나 명품들하고 잘 콤비네이션이 될 수 있거나 어울리는 포지셔닝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우리는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고객 경험이에요. 고객 경험이 좋을수록 우리는 팬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 리테일은 사실 이런 게 강점이죠. 그냥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객을 모아놓고 점원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D2C의 정말 큰 강점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내가 직접 내 고객을 만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 브랜드가 정말 럭셔리 한 축을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나이키가 되고 싶고 코카콜라가 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시작이 되겠지만 결국 이거의 시작은 정말 나를 좋아해주는 찐 고객을 만나면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좋아할까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D2C 환경은 그거에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오픈마켓에서 매출이 올라도 누가 이걸 산 거지? 이 고객이 누구고 왜 우리를 산 거고 이 고객이 사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디랑 비교했기 때문에 결국 나를 선택한 거지? 두 번째 구매했네? 세 번째 구매했네? 이 사람은 한 달에 5번씩 나한테 구매하네? 이런 정보를 알 수 없었던 환경에서 이제는 매일매일 그런 정보들을 들여다보고 원하면 고객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를 해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게 기존의 온라인 인프라에서 D2C 환경으로 넘어올 때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오픈마켓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이익이 높은 게 D2C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직접 고객을 만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D2C의 핵심 강점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D2C에 대한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 그 리포트에 입각해서 좀 좋은 정보들을 드리면 고객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경험이 결국 D2C 성공의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 경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D2C의 강점이 뭐냐? 이제 친구, 팬, 어떤 고객과의 어떤 사이점에서 포지셔닝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퍼널로만 고객의 인지를 보잖아요. 어웨어네스가 있을 거고 뭐 컨시더레이션, 컨버전, 액티비티, 로열티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을 텐데 이거는 철저하게 고객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하는 거라면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그 커머스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굉장히 심플한 가치로 좀 이렇게 물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저희까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그냥 싸다, 비싸다, 혹은 괜찮다, 적절하다, 혹은 이거 여기에는 내가 이걸 사는 것이 내 가치적인 관점에 부합하다, 나라는 사람을 잘 나타내주는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있다.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어떤 기둥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게 고객의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퍼널을 제대로 분석하고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심플한 어떤 구매 두 기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국 브랜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팬을 만든다는 거는 브랜딩의 가치를 높여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친구와 팬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내 매장에 와서 막 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팬이 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거를 계속 좋아해주는 어떤 팬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D2C의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이에요. 이 브랜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뭔가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아프리카를 돕는다든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어떤 주도적인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가 존재하는 미션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 타겟팅이 있어요. 내가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주게 해주는 포지셔닝인 거죠. 10대만을 위한 영양제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화장품이라든지 노인용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니시한 시장일 수도 있지만
너네들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고 우리는 너네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면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가 되는 거는 이제 고객을 끌어들이고 난 여기 팬이야 라고 해서 어떤 팬 인증제도 같은 게 존재를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우리가 상품을 소싱할 때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아예 동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브랜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다 모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정체성이 있는 다른 안티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료가 되는 개념에서의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감동 체험입니다. 기대 이상의 좋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냥 별 기대 없이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 브랜드에서 쇼핑을 했던 게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으로서는 되게 놀라운 경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채널톡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 부분이죠. 1대1 고객 소통을 어떻게 퀄리티 있게 할 것인지, 한정 상품을 어떻게 고객들한테 딜리버 할 것인지, 또 굉장히 개인화된 경험을 이제 제공해줘서 이 고객이 약간 정말 동네 약간 매장 오는 정도의 온도로 나를 좋아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이걸 미션을 잘한다고 해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못하고 감동 체험을 한다고 해서 동료가 되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브랜딩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4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셔서 내가 어떻게 팬들을 만들기 시작해야 될까를 고민하시기를 응원하고요. 예시가 있습니다. 미션 탐스 다 아시죠? 신발 한 켤레 사면 정말 어려운 쪽에 도움을 주는 그런 미션이고요. 파타고니아도 지금은 너무 이제 메이저되고 사실은 이효리가 쏘아올린 장군공으로 한국에서는 아주 큰 트렌드가 되었지만 파타고니아의 그 시작은 기본적으로 결국 이효리가 왜 이 브랜드를 입었느냐로 가면은 결국 환경 문제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부터 목소리를 냈었던 브랜드죠. 그리고 마이크로 타겟팅의 예시는 게토레이 아시죠? 우리가 그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게토레이가 북미에서는 브랜딩 피벗을 한번 했었습니다. 10대 운동하는 10대들을 위해서 수분을 최적화시켜준다는 포지셔닝을 했었어요. 10대에서 미식축구팀은 다 게토레이만 먹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리뉴얼된 브랜딩으로 게토레이가 북미에서 포지셔닝을 했었고요. 또 이제 뿌띠앤프리티라는 브랜드는 그 10대 초반의 아이들만을 위한 그 화장품을 만들면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만을 위한 어떤 장난감이다 이런 목표를 주면서 브랜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동료가 되는 건요 되게 재밌는 예시인데 혹시 말마이트라는 어떤 이 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맛이 진짜 특이하대요. 이게 민초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민트 초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호불호가 확실한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브랜드 중에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도 리팝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예전부터 지금이야 스우파를 통해서 많이 이런 어떤 크롭티나 뭔가 그런 댄싱에 대한 그 힙합 룩앤필에 대해서 많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한결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 넘게 그 브랜딩을 유지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댄서들이 실제로 립합이 굉장히 강한 팬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에 약간 브랜드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반대로 그렇게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소스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반감을 가질 수 있겠죠. 쟤네 왜 저렇게 입어? 쟤네는 왜 저런 민트 초코를 왜 좋아해? 이런 적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럴수록 우리 야구는 똘똘 뭉치는 거죠. 브랜드의 색깔이 강하거나 구성하시는 어떤 상품의 색깔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동료가 되는 브랜딩입니다. 샤오미도 인도에서 팬클럽을 만들었죠. 중국 브랜드 샤오미가 인도에서 팬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어떤 미팬클럽이라는 주제들이 있고 이거 상당히 잘된 캠페인 케이스고요. 감동 경험 같은 경우는 케어 오브 캐스퍼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케어 오브는 영양제예요. 영양제인데 굉장히 개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 다 본 다음에 나를 위한 비타민 세트를 그냥 딱 만들어서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는 영양제만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매일 케어받는구나. 그리고 이거 약간 거의 PT 선생님처럼 이번에 이걸 드셨어요? 요즘에 컨디션 어떠세요? 눈 떨림 현상이 이제 다 해결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이걸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정도로 마이크로하게
관리가 되는 쪽이 이제 케어 오브 브랜딩의 핵심이었고요. 캐스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많이 벤치마크된 브랜딩 사례인데 이제 매트리스 회사고요. 뭐 어떨까 싶으면은 그냥 3개월 동안 무료 체험으로 매트리스를 보내줘 버려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죠. 원래 내가 이걸 살라고 했으면 매장 돌아다녀 봐야 되고 다 골라봐야 되고 사실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잡보지도 못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비용은 꽤 높은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매트리스를 바로 보내줘 버려서 3개월 후에 돌려주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갖고 가는 비용도 다 본인들이 이제 지불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바이럴이 나서 북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고객 감동 캠페인으로 자리 잡은 케이스입니다. 일단 이 중에서 모든 전략은 다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유효하거든요. 근데 뭐든지 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자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희가 망했을 때는 고객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 망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고객만 집착하면서 바라봤었습니다. 팬을 만든다는 거는 나와 잘 어울리는 특징을 나랑 잘 맞는 팬층을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고객들하고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때 내가 행복할까? 내가 5년, 10년 동안 계속 이런 규모의 사람들이 5배, 10배 커진다고 해도 지치지 않고 이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 되게 잘 맞는 팬층을 고객 중에서 팬층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캠페인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고객 경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팬 확보 전략의 시작입니다. 하나만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저희 고객사들 사례로 많이 말씀드리면 페프렌자라는 고객사에서는 처음부터 이 펫 시장에서 반려견 시장에서 상품만으로 차별성을 가져가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아예 공동 창업자들이 대전제로 놓고 시작을 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되게 잘 기억하는 게 처음부터 저희를 도입할 때 아예 채널톡으로 우리는 특별한 고객 경험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굉장히 그 상담 자체의 뎁스가 객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의 그 상담 경험을 뎁스 있게 설계를 하셨고 또 상담이 시작하면은 모든 상담사가 자기 프로필 사진을 보내주면서 저는 펫프렌즈의 누구누구입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친해지고 싶어요 라는 인사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이 브랜드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는 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기반으로 팬층을 만들 수 있었고 객단가가 최저가가 아니어도 괜찮아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높은 재구매율을 만들게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뿅 인사를 하면서 고객들하고 되게 친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VIP 경험들이 계속돼서 누구누구 어떤 상담사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제일 조명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같은 경우 상담할 때 단순하게 여기는 인테리어고 조명이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약간 이미지 서비스? 내 인테리어에 어떻게 포지셔닝 하면은 이게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를 판단하는 어떤 인테리어 서비스를 저희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가상 인테리어 서비스죠. 가상 인테리어 서비스를 실행한 고객들은 90% 이상이 그 유료로 전환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본 케이스고요. 그 일본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이커머스들이 채널톡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구매율은 80%예요. 여기는 포지셔닝이 어떤 포지셔닝이냐면은 이 보이시는 분이 대표거든요. 실제로 여자 대표가 있고 남자 대표가 있어요. 여기서 시작됐던 게 이 브랜드가 시작됐던 게 애초에 남자 대표와 여자 대표가 연애를 하다가 남자 대표가 사업을 실패했는데 여자 친구가 이 빚을 자기의 명품백을 팔면서 갚아주는 걸로 시작했던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도적이고 헌신적인 약간 여성의 페르소나로 이 브랜드가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해서 연애담을 여기다가 많이 요청을 한대요.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데 어떤 옷 입어야 될까요? 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남자친구랑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커머스 상에서 고객들이 연애 상담을 하면서 팬층이 집결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브랜딩 사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높은 재구매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9090이라는 일본 브랜드고 여기는 반항하더라 모여라라는 컨셉입니다. 적을 만들자 캠페인이죠. 일본도 생각보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되게 세요.
90년대생들아 모여라 그래서 여기는 되게 약간 사회적 꼰대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일본의 기존 질서를 비판하는 어떤 정서를 가진 딱 어른들이 봤을 때 왜 쟤는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약간 이런 옷을 여기서 모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판다라는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만들었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출이 500억인데 그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브랜드 자체는. 아까도 매출이 300억인데 월에 광고를 200만 원씩만 돌리는 브랜드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냐? 전부 다 팬층입니다. 재구매율이 7-80% 나오면 망할 일도 없거니와 매출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팬베이스가 정말 중요하다. 기존의 중요한 트렌드, 예전에는 미디어 커머스 공식이 워킹 됐습니다. 로아스가 되게 잘 나왔기 때문이죠. 지금 안 나오죠. 이제는 팬베이스로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차별화된 D2C 고객 경험. 남들 따라한다고 절대 답 없고요. 진짜 내가 해야 되는 브랜딩이 뭔지를 집중해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네, 이건 인상적인 첫 만남의 케이스고요. 이거는 그 더퍼퓸이라는 또 채널톡 고객사의 사례인데 아예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오면 상담하는 내용을 MBTI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챗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상담을 해서 그 매출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이렇게 상담을 사전 심리 검사를 해서 들어온 상담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높은 전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그 구매 전환율이 낮은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다르게 생각하실 때가 이제 왔고요. 그게 D2C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내 매장에서 내 고객이 구매하게 되는 경험은 고객 입장에서 정말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려면 저희 채널톡을 꼭 아니더라도 CRM에 대해서 반드시 들여다보셔야 되는 시대가 이제 D2C 시장이 도래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 정보를 잘 들여다보고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VIP를 위한 특별 대우, 그 서비스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고객이 계속 돌아오더라도 지루하지 않는 어떤 컨텐츠들 고민해 주셔야 돼서 좋은 고객 경험을 팬을 만들고 팬들은 중요한 게 친구를 데리고 돌아온다. 아까 랑데부 같은 경우도 결국 팬들이 야 여기에 너가 되게 좋아할 만한 브랜드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팬들을 늘려줍니다. 즉 VIP에 대한 엄청 집결된 관리를 통해서 이들이 팬이 된다면 신규 광고비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고 확실하고 롱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마케팅 이론적으로 캐즘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15%의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를 정말 잘 모아서 캐즘을 넘게 되면 얼리 머조리티와 레이트 머조리티 시장까지도 진격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애매하게 반대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도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브랜드를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내 D2C 사이트에서 브랜드가 내 고객 중에서 누가 얼리 어답터고 누가 혁신을 위해서 나와 같이 이 세계관을 만들어갈 사람들인지를 잘 들여다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고객 정보들 꼭 보셔야 됩니다. D2C의 지옥은 일회성 구매고요. 한 번만 사고 나가는 거는 그냥 저희 굳이 자사몰에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구매가 D2C의 천국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하시길 기대하고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일본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널톡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결국 요약하면 한국 이커머스가 일본에 진출하기 되게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 업체들이 전부 다 한국 이커머스에서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누구나 이런 한국에서 디홀리 이렇게 한국에서 브랜드들이 일본으로 진출해서 굉장히 잘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데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90년대생들의 그 이커머스 창업자들이 다 본따서 그 벤치마크하는 게 아뜨랑스나 추 같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한 사이트들을 보면서 사이트를 만들고 경험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캐치하시면 한국의 이커머스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브랜딩들의 시작은 인스타그램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자사몰에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좋은 브랜딩 액션은 인스타그램일 거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여기 되게 잘한다. 오롤리데이 저희 고객사기도 하고 워낙 브랜딩을 잘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인스타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실제 채팅 경험이랑 그대로 연결시킵니다. 못난이를 클릭하면 대화가 시작이 되고요. 못난이와 이야기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되게 귀엽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이 못난이의 팬들이 계속 열광하면서 재구매를 하겠죠. 립합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인스타그램 피드들 그대로 가져와서 채팅으로 연결시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유입이 많는 브랜드들은 꼭 이렇게 채팅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반드시 브랜딩을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패션뿐만 아니라 외식 쪽에서도 이런 브랜딩들 계속 이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널톡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한 내용도 전부 다 연동을 해드리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요약해보면 자사몰의 강화 트렌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팬 관리입니다. 그리고 팬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는 브랜딩과 포지셔닝 그리고 그 퀄리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역량에 따라서 제가 볼 때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미 코로나 때문에 럭셔리와 디자이너 브랜드에 많이 경험을 브랜딩이라는 세계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객단가가 낮은 제품과 스큐 수가 많은 제품들로 내려올 때 연결이 되는 경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패션 커머스의 생태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